한국의 살인 사건 95번째 사건입니다. 95회. 네. 아, 이제 100회가 5번 남았네. 5주 남았네. 5주. 네. 5주 될 때가 아까 말씀하신 건 추석 연휴죠. 네. 추석 연휴 쉬자고 그랬더니 또 난리시네. 추석 연휴 쉬지 말라고. 아니 추석날 살인사건 들어서 뭐 하시려고? 교수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죠.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 목소리가 아니고 아이, 교수님. 내 목소리는 나쁘다고 박 HS 새끼가 얘기했잖아. 제 목소리는 아침 라디오 방송 같다고 하십니다. 그건 누가 그랬어? 그것도 박 HS야? 옛날에 범죄 방송 같지 않고 아침 라디오 방송 같다고 하셨죠. 또 관심 가져주시니까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솔직히 살인 사건을 합니다. 살인 사건을 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그럼 살인 사건 하면서는 우리는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울면서 해야 되나요? 좀 그거는 어찌됐건 메신저 역할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사건은요. 네. 사실 좀 이게 저희 교수님이 이거 선정하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거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이제 수사권도 경찰한테 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앞으로 실수 안 해요. 사실 이거는 네. 뭐 사건을 해결하다가 우리가 단서를 잘못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용의자에 대해서 잘못 대하거나 참고인을 대할 때 실수를 한 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처음부터 아예 아예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사짓거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선정을 했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말씀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고 짚고 넘어가야죠.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왔으면 지금부터는 책임 있는 수사기관이 되려면 그동안 잘못한 거 과오 다 털고 잘못한 거 또 인식하고 두 번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전에 실수한 거를 지적하는 거 갖고 짹짹거리는 게 아니라 엄청 욕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엄청 욕한다고 들었어요. 여기 지적하는 거 지도해봤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수사는 그럴 수도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해요. 수사관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국민은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 욕을 먹더라도 책임 수사하려면 잘못한 거 맞을 거 맞아가면서 하자는 의미로 골랐어요. 네. 네. 이 사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증평. 네. 이게 충북에 있는 증평인데요. 이거 2016년 5월 21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한 4년 전 얘기예요. 네. 오후 3시경입니다. 그 충북의 증평읍에 있는 주택에서요. 80대 할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게 증평은 이제 관할이 어디냐면요. 충북 괴산경찰서예요. 네. 증평은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잘 모르겠다. 충북 여성이니까 알래나? 충북 여성이라 저희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충북은 3개 시에 10개 군이 있습니다부터 애우고 시작을 합니다. 충북에 3개 시밖에 없었나요? 네, 청주, 충주, 제천밖에 없어요. 제천도 있죠. 시에 네, 교수님 시입니다. 10만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증평은 남자들은 거의 알아요. 왜요? 남자들이 거의 아는 이유는 증평 예비 사단이 있어갖고 군대 입대할 때 증평으로 가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남자들은 군대는 확실히 군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증평의 예비 사단으로 입대한 친구들이 많아서 증평 많이 합니다. 네, 증평이 아까 읍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작은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80대 할머니가 숨져서 발견이 됐는데 아들이 신고했을 테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들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겠죠. 네. 출동해서 가보니까 시신은 안방 방 안에서 이불에 반드시 누워 있는데 밑에는
집에는 전기장판이 켜져 있어요. 근데 교수님 저는 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추위 많이 탄다고 하지만 5월 달인데 전기장판이 켜져 있다. 그 정도는 킬 수 있다고 경찰은 봤을 것 같아요. 음. 시골이고 5월 달은 아직 그 뭐 선선할 수도 있으니까 노인들은 또 추울 수도 있으니까 전기장판 위에 그런데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발견이 됐고 네. 또 현장에 갔더니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근데 시골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따지는 것도 애매해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대문도 제대로 없고 또 방문을 뭐 도시처럼 뭐 그 도어락으로 잠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답만 들어가면 그냥 문 열고. 네. 그래서 침입훈을 따지는 것도 애매하기는 해요. 뭐 족적 같은 거나 따졌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병원으로 일단 그 노인분을 그 돌아가신 분을 옮겼던 것 같고요. 네. 뭐 종합병원이라고 그래요. 증평 쪽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의사가 봤어요. 근데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경찰들도 이거 병사 아닐까라고 80대 노인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도 이거 병사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장례까지 치르게 됩니다. 예, 이 시신이 발견되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검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검시. 검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알겠지만 첫 번째 검시는 검사할 때 검자에다가 볼 시자 시예요. 네. 검시 눈으로 보는 검시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보는 걸 검시라고 그래요. 네. 볼 시자를 써서 네. 의사가 보는 검시가 있어요. 네. 그것도 검사할 때 검자에다가 그때 보는 검시는 시체할 때 시자입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꼼꼼히 의사는 본다는 시체를 검사하는 거죠. 검사하는 거고 경찰은 눈으로 시체를 보는 거고 검시 두 개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시체를 살펴보는 행위를 검시라고 그래요. 네. 볼 시자를 써서 자 경찰이 뭐 이거 뭐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할머니가 평상시 뭐 가족들 얘기 들으니까 아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에이 사망하셨나 보다 하는데 분명한 거는 검시 볼시를 제대로 안 했어 이거. 명백히 이제 나중에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검시 볼시자 검시를 안 한 것 같고 일단 경찰이 한번 걸러줬어요. 네.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서 시체를 검사하는 시지 검시는 의사가 해요. 네. 의사가 시체를 검사했는데 그 의사도 이상해요. 유가족 얘기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병사로 연세가 좀 드셨고 그렇다고 병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사체 검안서를 작성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가족도 의심 안 하고 덜렁덜렁 들고 와서 경찰한테 병사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장례 치르십시오. 물론 그거 당연히 저 검사 지휘 받았겠죠. 네. 그 장례 치르라고 해서 장례를 이틀 뒤 5월 23일 날 3일장 한 거예요. 네. 5월 23일 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네. 근데 유족들이 그 후에 다시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예. 왜냐면요. 유족들 같은 야, 경우는 이거 반전이죠. 네.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 안에요. 그 CCTV가 설치돼 있었대요. 이게 큰아들이 할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그 집에 네. 늘 불안하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래서 안방에다가 방 안에다가 그 CCTV도 설치해놓고 또 어디 처마 끝에도 해놓고 이렇게 해놨었어요. CCTV를. 그래서 그 이제 이 왜 이걸 그 이제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그 CCTV를 확인했냐면 제사 날짜를 명확히 해야 되잖아. 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정확한 사망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머니가 우리가 맞다 CCTV 있지. 그럼 어머니가 언제쯤 정확하게 사망한 사망했고 시간. 한지 알 수 있겠다. 그날 제사 지내려고. 네.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 중에 보게 된 겁니다. 그 완전 대반전 충격이에요. 어머니는 병사가 아니었고요. 예.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50대 남자가 담을 넘어오더니 집에 침입해가지고 마당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말다툼을 해요. 네. 할머니하고. 그러더니 할머니를 목을 졸르죠. 목도 졸르고 그다음에 헛간으로 끌고 가서 성추행하는 것까지 쭉 나와요. 네. 근데 유족들이 더 화가 났던 거는 유족들만 이걸 CCTV를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첫 신고할 때 CCTV 영상을 경찰에게 제출을 했던 겁니다. 메모리 카드를 뽑아가지고 처음에 출동했을 때 경찰한테 줬어요. 그걸. 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여기 우리 CCTV 녹화해 놓으니까 나와 있을 겁니다. 했는데 경찰은 안 봤어요? 안 보고 병사로 처리를 했던 거죠. 안 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만약에 아들들마저도 제사 날짜 정확하게 알으려고 장례 치르고 나서 CCTV 확인 안 했으면 이 사건은 완전 영구 미제 사건이에요. 누가 살인 사건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네.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참, 이거 그 CCTV 영상 보니까 자전거를 탄 남성이 서성거려요. 그 인근에서. 네. 그러더니 담을 훌떡 넘어가요. 네. 그러고 담 넘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피해자 할머니하고 실랑이를 해요. 네. 왜 남의 집에 담 넘어오고 어쩌고 하면서 그거 때려요. 때리더니 이제 목 조르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헛간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헛간에서 사망한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그리고 사망한 사람을 다시 그 들쳐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나온 거예요. CCTV에. 네. 그리고 전기장판에다가 네. 누워놓고 이불까지 덮어놨는데, 근데 이 사망한 후에 이 할머니를 성추행한 게 나옵니다. 시체 오욕죄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망한 사람을 가서 또 성추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맨정신 아닌 놈이죠. 이거 네. 확실하게. 그런데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뭐 사건 현장이 그렇다고 하지만 사체 검안서까지 병사로 나왔다라는 이게 거예요. 짜증난다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고혈압, 천식이라는 지병이 있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화돼서 자연사 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건데 너무나 큰 선입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례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CCTV를 아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신고했을 때 그 메모리 카드 줬는데 확인 안 한 경찰관 박살나게 생긴 거고요. 이제 네. 잘못한 거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시체검안서에 병사라고 써준 의사도 뭐 이런 의사가 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사 이거 가서 확인하기 시작해요. 사체검안서 쓴 의사 상대로 당연히 조사하겠지. 살해됐는데 너는 막 폭행당하고 목 졸려가지고 성추행까지 당하면서 살이 됐는데 너는 아무 문제 없이 지병으로 죽었다고 사체검안 썼으니까 도대체 너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거야 하고 가서 이제 그 사체검안서 발급한 의사 상대로 조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나 아니에요. 아니 이름의 사체 검안서에는 분명히 담당 의가 당신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 아니라니 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날 본인은 휴일이었답니다. 휴일했어. 네,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시에. 그 당직 의사가 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검안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의사가 본 거 검안 검시 네. 하고 난 다음에 뭐 유가족들이 지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지병으로 죽은 거야 그러고 판단 내리고 난 다음에 사체 검안서는 의사가 작성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거 줄 때는 지 이름으로 안 하고요. 그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써가지고 준 거예요. 제출을. 아마 이게 어쨌든 사체 검안서 같은 경우는 그 병원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문이라든지 아마 좀 경력이 있는 의사가 발급을 해줘야 당직 되는데 의사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네, 전공이라든지 알바 같아요. 알바. 네. 알바 내지는 예전에 군의관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군의관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왕왕 그거 적발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이 하죠. 네. 그다음에 의사 자격정지 충북도청에다가 이제 요구하게 되죠 경찰에서. 근데 저는 이 의사도 그렇지만 액살까지 됐고요. 또 끌려갔을 정도면 분명히 찰가상 정도나 말이라고요. 네, 흔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마당에서 폭행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늘 말하는 피하 출혈 같은 게 왜 없겠습니까 할머니가. 그 다음에 헛간에 끌려가가지고 많이 당했어요. 거기서 또 액살됐어요. 그 죽은 사람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데 찰과상 끌린 자국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나가서 검시, 볼시자 검시하는 경찰관도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사실 이제 저는 현장에 나가면 제가 팀장 할 때부터 제가 직접 다 했어요. 현장 나가면 장갑, 고무장갑 끼고 원래는 이제 그 외관 살펴봐요. 전부 걷어내가지고 팔, 다리, 몸통, 얼굴 특히 목 부위 이런데 전부 육안으로 그 말 그대로 검시합니다. 볼시자. 그 다음에 이 장갑 낀 상태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머리 같은데 함몰 부분이에요. 그거는 머릿속으로 손을 넣어갖고 눌러봐야 돼요. 그때는 장갑 벗어야 돼요. 그리고 맨손으로 머리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더듬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 하는 게 경찰이 하는 검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5일 정도 경과된 후에 나중에 이제 그 CCTV랑 비교를 해보니까 5일 정도 경과 후에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있으니까 안 한 거예요. 네. 근데 부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펴보면 피하 출혈이라든지 그럼요. 마찰음 같은 거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다 그렇다 쳐요. 가족이 어쨌든 CCTV 메모리 카드를 줬으면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거는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시한 경찰관 부패가 좀 진행되니까 냄새나고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직무유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그 진짜 이제 그 시체 십자 검시한 의사 그 유가족 말만 듣고 제대로 검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볼 시자 검시, 시체 검사하는 검시, 경찰, 의사 둘 다 직무유기 한 거예요. 직무유기. 네. 예.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실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용의자가 이제 범인 잡아야죠. 네, 나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진짜 사건 확인이 된 순간 5월 23일 날 장례식 치렀는데 그때 또 이제 그 CCTV 확인했잖아요. 네. 그날 바로 검거합니다. 오후 6시 반에 그냥 바로 근거했어요. 네. 왜? 거기 나온 사람은 그 할머니 집에서 1km밖에 안 떨어진 그 마을 주민이에요. 네. 저 청각장애인 신씨입니다. 신씨. 2급 청각장애인이래요. 네. 50대 남성이었는데요. 평소 할머니하고는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다고 그럼요. 합니다. 아래 동네니까. 네. 시골도 좁잖아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내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말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여기서 저희가 하나 볼 게 담을 넘어서 자전거를 그러니까요. 타다가 서성거리다가 이거는 그 사람과 맞닥뜨려서 말다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범죄의 목적이 있어서 그럼요. 분명히 침입이죠, 침입. 침입한 겁니다. 딱 뭐 이건 그 CCTV 보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검거해버렸죠. 네. 저 잡아서 너희 시켜 왜 죽였어 사람.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할머니 집에 갔는데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헛간으로 끌고 가서 강제 성추행하고 살해하고 안방으로 가서 범행 은폐를 위해서 또 할머니 빗질까지 했대요. 빗질. 야 이게 참 아마 헝클어져 있는 머리가 있으니까. 때리다 보니까 헝클어졌겠지. 빗질하고 이제 저 장판 위에 눕혀놓고 나오면서 그냥 왔냐? 농산물도 훔쳐갔어요. 농산물도 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는 지가 넘어간 담 반대편 담으로 넘어갔어요. 나름 머리 쓰는 거예요 이게. 네. 네, 나름. 응? 근데 현장 검증을 할 때 조금 어려웠다고 아니, 하는데요. 많이 어려웠죠. 청각장애 2급이니까. 이게 수어 통역사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말을 계속 돌리기도 하고. 빗질이 2번 있어요. 빗질이. 마당에도 빗질을 했어요. 빗질. 마당. 비로 쓸어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 발자국 남지 말라고 쓸어냈어요. 이거 봐서는 상당히 치밀해요.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눕혀놓고 머리 빗질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냥 진짜 우연히 지나가다가 뭔가 호기심이나 아니면 자기 충동에 의해서 이런 걸 저지른 사람 같지는 않고 이전에도 뭔가가 있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처음에 안 본 형사는 배제시켜 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형사 그 뒤에 형사들이 이거 끝 아니야. 뭐가 더 있을 이거 것 뭔 같아. 사건이 있냐면 좁은 동네니까 알잖아요. 6년 전에 유사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미검 상태에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6년 전이면 2010년이에요. 네. 2010년도에 어떤 그 동네입니다. 그 인근 동네예요. 괴한이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침입을 했었어요. 이번 할머니처럼. 네. 침입해가지고 두 건을 뒤집어 씌웠어요 할머니한테. 그리고 성폭행했어요. 그때 그 70대 할머니가 이제 성폭행 당하니까 성폭행 하고 난 다음에 입을 푹 뒤집어 씌워놓고 집에다가 죽으라고 불 지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기절했거든요. 성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가지고 불 지르고 도망갔는데 다행히 그 피해자 할머니가 정신 차려갖고 불난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가까스로.
그래서 생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6년 전에. 네. 근데 이번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 할머니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거. 음. 그다음에 굉장히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목적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한 사람은 도주를 했지만 빠져나왔지만 불을 질렀다라는 건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저번 사건은 살해하기 전에 성폭행을 했다는 거. 이번 사건은 죽은 다음에 성폭행했다는 거. 그 저는 차이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저항력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80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항을 하다가 곧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살해 후에 성폭행한 거고. 어쨌든 그리고 또 이 할머니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항도 오히려 더 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면식일 경우 반항이 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살해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나 지능적이냐면 나름대로 은폐를 하려고 집 마당에 놔둔 거는 그 피해자 신발을 마루 밑에다가 가지런히 놓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마당에서 맞으면서 신발 막 벗겨졌을 거 아니야. 고무신 같은 거. 그걸 나란히 해놓고 그다음에 빗질하고 그리고 시신 방으로 이동해서 이불 딱 덮어주고 전기장판 온 켜놓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지능적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6년 전 난 사건하고 어떻게 보면 이 동일 범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경찰 수사력 일로 집중됐죠. 왜 그러냐면요. 이 같은 좁은 동네에서요.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하는 사건은 동일범에 그렇죠. 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당시 2010년도에 수사는 그럼 안 했나? 이제 그거 따져봐야겠죠. 네. 2010년도에 그 발생했을 때 그때 그러면 2010년 당시에 범인이 이 남겨놓은 어떤 증거물이 없었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DNA가 있네요. 다행입니다, 교수님. 예, 예. 그 DNA가 있었어요. 그럼 DNA가 있었으면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왜 못 잡았나 하고 이제 경찰이 살펴봤더니 그 사건이 발생한 마을이 1, 2부터 4리까지 있대요. 근데 거기가 2리였대요. 2리. 그 2리에서 그 2리에 사는 남성 유전자만 감식을. 나 이게 수사 이거 참 이거 화나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얘기시냐면 마을이 1, 2, 1이, 3, 2, 4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동네라는 게 다 작아가지고 누가 1위에서 2위 사람들만 이렇게 범죄를 하겠어요. 사실 이게 1, 2부터 4리까지는 하나로 보는 게 맞는데 그게 DNA 추출을 할 때 딱 요 1위 어떻게 보면 서울로 살면은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만 블록에 있는 사람들만 그 2010년도에 70대 할머니 죽은 사건이 마을 1위예요. 1위. 1위니까 1위에 사는 남자 96명만 뽑은 거예요. 그러면 DNA가 나오니까 DNA 검사를 요새 이거 구강세포 했겠죠. 네. 그거를 1위에 있는 남자들만 유전자 감식을 했어요. 그런데 요번 사건의 범행을 한 그 신씨 있잖아요. 이 신가거든요, 요놈. 네. 그 신씨 요놈은 그 당시에 그 신씨가 살고 있는 데는 1, 2가 4리예요, 4리.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 채취를 안 한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게 1, 2부터 4리까지 전체 남성 다 뽑아도 254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수사할 때 1000명 뭐 DNA 검사 2만 명,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좀 가볍게 봤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건 진짜 이게 무성일까, 무능일까, 아니면 고의적인 유기일까, 태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자질 부족입니다. 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냐면 1위에 사는 곳이라면 할머니가 얼굴을 알잖아요. 근데 도주를 했으면 1위에 사는 남성이면 어느 정도 할머니가 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고 그렇다면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더 넓혀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1, 2부터 4리까지 더더군다나 DNA가 나왔으면 96명 하고 말 거예요, 그거? 그 동네 1, 2, 3, 4리 말고도 그 인접 동네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DNA 시료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감정하는데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확장 기술이 유전자 확장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대조할 시료 같은 것들이 이제 선별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료도 남아있지도 않다. 대조할 DNA조차가 없다고 얘기를 그것도 저는 그 말 안 된다고 봐요. 네. 그 정도의 범행을 할 정도면 여기저기에 많이 묻어 있어요. 땀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 많아요. 시료를 몇 개만 했기 때문에
야 떴어. 할머니 그 신체 어디 부위에서 야 DNA 하나 떴어 하고 나오니까 떴으면 됐어 끝인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주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DNA는. 네. 대충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창피합니다. 창피해. 요즘에는 유전자 증폭 기술이 있어서요. 조금만 요만큼만 해도 이제 증폭하죠. 네. 근데 그때는 아니잖아. 그러면 요소에 묻어 있는 건 요만한 거 하나까지 다 해야 되는 거 다. 그리고 현장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 군데 묻었을 개연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료가 부족할 정도, 재감정 못할 정도로 모았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대충 한 겁니다. 대충. 세상에 그 할머니가 1위에 산다고 1위에 사는 그 남성들 96명만 했다는 얘기 듣고 이건 초등학생도 이런 수사 안 할 거예요. 에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에이. 그래도 그러면 과거의 사건하고 현재 이 신씨죠. 신씨의 사건, 신씨의 DNA 비교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래서 그러면 2010년도에 그 났던 범행 그 범인이 이번 살인 사건의 범인 신씨 이 청각장애 2급의 신씨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해조합니다. 구강세포 뜯어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가수에서 비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근데 시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비교해요라고 하시잖아요. 서류상에 아마 이 감정의 그렇습니다. 결과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조는 못하고 그 서류상에 남아있는 감정 결과로만 코드 꽈배기 들어서 염기서열 그 코드값 매겨놓은 거 그런 걸로 이제 이번에 구강 신씨 거 뜬 거하고 대조하니까 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YSTR. 네, YSTR. Y 염색체에 있는 그 DNA만 확인을 하는 건데요. 부계.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염색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Y 염색체, 즉 성염색체에 있는 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계만 판단이 됐어요. 부계는 신씨가 맞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부계만 확인된다고 해서 친척들도 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형제들도 있으니까 이걸로 정확하게 1대1 매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때 불 지르고 도망갔잖아요. 네. 그 DNA는 화재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좀 오염될 가능성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YSTR 부계 혈종만 일치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신씨하고 조상을 같이 하는 집안의 남성 Y 염색체는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근에 거주하는 신씨성 남성들은 전부 다 용의자죠. 네. 그죠? 그 근처에 사는 신씨성. 그러니까 신 씨의 형, 신 씨의 동생, 신 씨 모두 다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씨 형은 2살 많고 신씨 동생은 2살 적대요. 아유 그러면 뭐 다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용의자 범위 안에. 이거 실패예요. 네. 그 더더군다나 이제 신씨가 인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6년 전 사건 나는 그건 절대 안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살아 있었던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할머니가 살아 있으니까 봤을 수도 있잖아. 근데 씌웠잖아. 그러다가 야간이었고 불을 껐고 두건을 씌웠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전혀 또 기억나지 않는다. 아유 생각해 보세요. 불까지 질렀고 쇼크까지 오셨는데 잘 기억을 못하는 거 맞죠? 해질 조사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신 씨가 정상인이어도 힘든데 청각 장애인이죠. 거기다가 그러면 서로 글 써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글을 모릅니다. 네. 정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글을 아예 몰라요. 그러면 이거밖에 못하네요. 수화로 소통하는데 그것도 수화도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수화도 소통하는데 난항이 따랐대요. 네. 그래서 프로파일러도 투입을 해봤고요. 거탐도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아예 자체 조사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말을 해가지고 표정이나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의사 전달이 안 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뭐를 빼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말하고 행동이 불일치할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만 하니까 그것도 통역을 해서 알려주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거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예. 프로파일러하고 거탐 조사관이 가니까 눈치만 살살 살피고 뭐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집중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 수화 통역관 같이 가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적격자 뭐 불가능하다 이 사람 조사하기. 근데 전 솔직히 이 형사분들이 프로파일링이나 거탐 원리를 조금만 알고 있어도 의뢰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통해야 이 사람을 관찰하고 뭘 파악을 하고 거탐도 말을 했을 때 오는 바로의 전기적 반응, 신체 반응인데
이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6년 전 거는 검찰이 송치할 때 불기소했어요. 네. 그거는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거의 맞거든요. 응? 요 신 씨가 그 6년 전 사건도 한 게 거의 맞아요. 네. 이번 사건으로만 살인, 강제추행, 그다음에 농산물 훔쳤잖아요. 네. 절도, 담 넘어가서 주거침입. 네. 요걸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 이 수사했던 형사들이 이게 인지력 부족한 장애인이라고 절대 믿을 수 없대요. 너무나 지능적인 생각하고 답변도 하고 그다음에 한 행위가 엄청 계획적이잖아요. 치밀하고. 네. 빚지라고요. 먼 산 쳐다보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 물어보면 먼 산 쳐다보고 에? 에? 안 들린다고. 막 수화하면 잘 이해 안 가는 것처럼 계속 물어보고 그 수사 못해요. 힘들어서. 네. 아, 생각해보세요, 교수님. 미쳐버려요 그거. 가서 전기장판 끼고 빚지라고 마당 쓸는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능적인 거예요. 단지 하긴 뭐 단지 저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안 갔고 그거뿐이지 이 사람 IQ가 낮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과연 6년 전에 이 할머니의 성폭행하고 살인 미수 사건 자체가 그것도 첫 번째 범죄였을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그 근처에 할머니 대상 범죄가 그거니까 네. 이제 그걸 팠던 거죠. 사실 두 건을 씌운다, 방화를 한다. 아, 이 기가 막힌 거 이거. 이거 첫 번째 범죄에서는 절대 쉽지 않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보통 치밀하게 계획 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신 씨 자체가 교묘하기도 했지만 뭔가 좀 더 파낼 수 있었던 게 없었을까. 아유, 네, 이건 좀 기대죠, 사실. 너무 어려웠으니까. 기대 안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네, 네, 맞습니다. 그 저 갔다가 그것만 눌러봤으면 살인 사건 그냥 바로 해결했어. 메모리 카드 가져가서 한 번만 꽂아서 눈으로 봤으면 지는 살인 사건 한 건 바로 해결한 거야. 표창 받을 걸 징계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신 씨만 파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팠으면 뭔가 그래도 6년 전 사건도 좀 더 자세히 했었어야 돼요. 네.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때 6년 전 수사할 때 이미 뭔가 좀 더 촘촘하게 수사해 놨다면 신 씨를 진짜 6년 전 사건까지 범인으로 확정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DNA 요소에 나온 거 최대한으로 치밀하게 방대하게 수집하고 맞아요. 이런 거 등등 해놨었으면 그 당시에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휴대폰 통화내 같은 거라도 전부 뽑아서 남겨놨 그 위치 추적해놨으면 그리고 뭐 의심 가는 사람들 탐문 조사를 했을 다 수도 해놨었으면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요번에 소급해서 수사할 때 검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내가 보니까 2010년도 사건도 엉성하게 수사한 거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요, 이 뒤에 우리가 신 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그랬기 때문에 이 6년 전 사건 때도 신 씨가 내가 보기에 충분히 용의자가 될 수 있었던 요소가 있었어요. 아이 그럼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 씨가 재판부에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참 어이가 없어 이거. 똑같이 갑니다, 아까랑. 물 달라고 했다. 근데 할머니가 아니 왜 나 물 안 주냐 거부를 했다. 아는 처지에 물 좀 달래는데 안 줘서 내가 묵혀가지고 할머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쪼니까 성추행 관련돼서 그러니까 쪼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 성추행했잖아. 내가 허벅지는 만졌지만 심한 성추행은 안 했다. 근데 죽이는 모습, 네. 헛간에서 넘어뜨리고 목 조르고 성추행하고 이러는 거 다 나왔잖아요. 네. CCTV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술하는 그 오리발 까고 물 안 줘서 뭐 또 허벅지만 만졌지 뭐 성추행 안 했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한테 그 재판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힘없는 그 고령의 피해자를 억압하고 네. 가학적 행위를 하다가 네. 살해하고 그리고 재물을 절취하고 범행 은폐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했어요. 네, 근데 재판부는 징역 25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감경 사유가 네. 장애인이었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감안을 한 겁니다. 장애인 인정해서. 그래서 무기징역에서 25년으로 줬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떤 범죄와 장애가 관련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감형 사유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범행과 이 사람의 장애인이라는 것이 직접적 연관이 없는데 감형을 했다.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아니 장애인이면 왜 이게 인정돼서 그 사건 그 감형이 돼야 됩니까? 말이 안 돼 이거. 그러니까요. 응? 진짜 장애를 갖고 있어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아이 그 말이라고 그래요. 더 열심히 살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한번 이 사람이 심신이 미약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범행하는 수법 봐요. 엄청나게 치밀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이잖아요. 교활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잔인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장애인 인정 감안해서 하여튼 뭐 징역 25년 줬고요. 본인 이 신씨 58살인데 네. 그 아내 되시는 분도 그런 얘기는 했더라고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내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네. 그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거. 이거 동네 탐문에서는 분명히 나왔을 얘기인데요. 나왔어요. 동네 아줌마들을 추행을 했었답니다. 평상시 많이 했대요. 자기 아내도 알고 있어요. 아내 입에서 나온 거예요. 폭력 성향이고 평소에도 동네 아주머니들 추행을 해가지고 말썽이 꽤 있었다 하는 거를 자기 부인 얘기한 거예요. 이거 조금만 2010년 정도에 폭넓게 확대해서 그 탐문 수사하고 수사하셨으면 이 사건 이거 신씨 기소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또 항소합니다. 항소 바로 했죠. 네. 25년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항소 기각됐고요. 25년 하라.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도 됐죠. 네. 신상 공개. 당연히 해야죠. 그다음에 전자발찌 10년. 네. 그리고 주거지 외출 시간 제한 준수 명령 때렸어요. 아마 범행 시간들이 보통 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걸었을 것 같고요. 이거 아셔야 될 게요. 전자발찌 10년 이렇게 딱 땅땅 때리면 전자발찌만 타고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자발찌 명령을 내리면서 주거지에서 외출 시간은 몇 시까지 대체. 근데 요즘엔 거의가 22시로 다 거의 네. 모든 사람들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따로 검사가 해줘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24시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주거지 제한하는 거, 외출 시간 그 그거 제한. 하는 거 거기 판사가 같이 해줘야 돼. 근데 나 이거 없애야 된다고 봐요. 판사 그냥 일괄적으로 전자발찌 딱 저 명령만 딱 그 판사가 하면 자동으로 주거 제한 그 다음에 시간 준수 이런 거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고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판사가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는 더더욱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 고쳐야 할 점이에요. 전자발찌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시간을 정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판사가 잘 챙겨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 판사들 바쁘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경우 놓칠 수 빼먹는 있어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뭐 주거지 외출 시간 제한하는 거는 전자발찌 채우면 자동으로 그냥 부수적으로 그냥 준수사항에 그냥 들어가 버리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2015년부터인가요? 일체형 전자발찌 나왔어요. 일체형. 네. 예전에는 집에 재택 충전하면서 있는 그 GPS 있었죠. 그다음에 요만한 전화기만한 거 같이 휴대. 그다음에 발목에 차는 그 전자발찌 이게 1m 이상 떨어지면 소리 나요. 소리가 나. 윙윙거리고. 그래서 GPS 꼭 갖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일체형이 돼서 이거 빼고 재택 장치 빼고 이제 그 전자발찌 발목에 차는데 같이 일체형으로 내장돼 있는. 그다음에 자주 끊고 도망가니까 내구성을 좀 강하게 해서 질긴 걸로 했어요. 그래도 또 끊으려면 오리발이나 뭐 드릴 가지고 끊을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이게 잘 안 끊어져야지 이렇게 장난으로 해보니까 쉽게 툭 끊기면 끊고 싶은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내구성이 강한 그 신형을 지금 했는데 하나 더 저는 내가 전부터 뭐 논문 통해서도 요구한 건데 미국의 뭐 뉴욕주나 일부 주처럼 전자발찌 착용자에다가 이 전자발찌에 음주 감지 장치도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네.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어요. 술 먹으면 사고 많이 치거든요, 얘들. 그렇죠. 그다음에 통제를. 외출 지역 지역 지정할 때도 유흥가 통제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술 먹으러 가서 사고 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음주 또 운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 이제. 네. 저 측정기에다가 왜 음주 감지 장치 못해요? 근데 이제 못하는 이유는 저는 압니다. 인권이죠. 인권도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그 음주 감지 장치를 여기다가 심으려면 또 새로운 법이 생겨요. 그렇구나. 법이 또 하나 있어야 돼. 그래도 이런 거는 이런 법을 만드는 데는
노력을 많이 해야죠. 네. 그리고 그때 교수님하고 저하고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이 범위 가해자의 그 위치만 추적이 됐는데 착용자.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돌아다닌 것만 파악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람이 뭐 가해를 했던 피해 여성이라든지 피해자들하고의 접점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면 이 사람이 출소했을 때 자기가 그 자기도 불안하니까. 워치를 갖고 있어서 둘이 만나게 되거나 100m 이내에 접근하면. 하면은 서로 이제 그 경고를 하게 되거나 피해자한테만 경고해요. 네. 피해자한테. 이런 제도가 지금 또 시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항소심에서 기각하면서 25년 그대로 유지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성폭력 특례법상의 강간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신상공개 떨어졌고 전자발찌 10년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네. 여전히 끝까지 범행 부인하고 있고 유가족이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그대로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변사 사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변사 사건 처리한 거예요. 앞에 과학수사 얘기했던 내인사 사건, 병사 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수사 담당했던 경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찰 조사 들어갔습니다. 5월 28일 날 이 사건 나고 얼마 안 돼 갖고 경찰청에서 내려갔어요. 감찰관이 네. 4명이 내려갔습니다. 4명이. 그래가지고 괴산경찰서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초동수사 부실. 그래서 담당 형사. 그다음에 그 담당 형사가 문제 생기면 당연히 팀장 책임져요. 네. 팀장. 그다음에 그 윗선이 수사과장 과장. 다 조사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더더군다나 사람이 죽은 사건, 그때까지는 살인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변사 사건이었겠죠. 네. 사람이 죽어 있다고 그러면 변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팀장이 나가는 게 최소 팀장이 나가는 게 맞아요. 네. 저는 제가 수사과장 할 때 내가 나왔어요. 네. 과장이 나왔어요. 내가 집에 자다 말고 나왔어요. 자꾸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저 일하는 동안에 자부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만큼은 열심히 했어요. 월급 도둑만 안 했어요.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교수님 지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담당 형사가 나가면 형사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최하 책임자 팀장이 가야 되고 사실은 팀장도 아니 과장이 나가야 돼. 과장이. 과장 특별히 하는 일 없잖아요. 결제하고 말단 형사들처럼 뛰어다니면서 당직하면서 시달리고 고생하는 거 덜 하잖아. 계급 높으면 월급 더 많이 받고 대우받으면 일 더 열심히 해야지. 뭐 대단하다고 과장이. 일선에서 저 검사하고 맘먹으려고 맘먹으면 검사들은 앉아갖고 조사라도 받아. 어쩌다가라도. 과장 수사과장 왜 조사 안 받아? 조사 받아도 돼요. 나 조사 받아봤어요 나는. 못할 게 뭐가 그래서 적어도 말이야 담당 형사가 나가면 최하 팀장은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만 나가도 경찰청에서 인정해줘요. 조사했어요. 팀장 나갔다고 보고서가 돼 있으니까. 네. 개뿔이 나가요? 현장 안 나갔어요. 아. 현장 나가지도 않았고요. 팀장은 그 담당 형사 하나 까딱까딱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 그놈이 대충 보고 시신은 부패됐지. 대충 보고 이거 병사 저리 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의사가 잡아줬으면 사건이 이렇게 안 꼬였겠지. 근데 의사도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형사가 보니까 특별한 거 없다고 너무 의사도 관심 크게 안 가져요. 맞아요. 형사가 의심 제기를 해야 돼요. 아니 저 의사 선생님, 내가 아까 가서 검시해 보니까 팔꿈치에 쓸린 자국이 좀 있던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형사가 1차 검시 눈으로 본 거 한 다음에 그 의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검사도 관심 갖고 봐요. 그리고 그때 부검이가 경찰한테 형사한테 그 얘기했던 말이 제발 시체만 들여보내고 아무 말 안 해주면 우리가 무슨 귀신이냐. 그러니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해주고 어디서 발견됐고 사실 이게 전기장판에 켜져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불로 덮여 있었다. 이런 얘기만 해줘도 우리가 감안해서 보는데 도대체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시체만 됐고 대충한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가면 대충 어쨌든 경찰들도 선입관이 있어서 선입관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 얘기해줘요. 참 답답.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의사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군의관이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냥 대충 말 듣고 한 거죠.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골이라도 인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이 분명한 거는 네. 팀장 안 나갔죠? 네. 나가지도 않은 팀장 나간 걸로 해놓고 출동한 인원하고 근무일지 써놓은 거하고 이게 안 맞아요. 아 그것도 잘못했다. 그 가라로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뭐 팀장 뭐 해가지고 여러 명이 간 것처럼 했는데 아마 형사 달랑달랑 혼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지휘보고 하도록 돼 있잖아요. 변사 사건 보고도 지휘보고도 안 했어요. 과장한테 보고해 줘야 돼요. 집에 자더라도. 네. 과장님 저 관내에서 지금 몇 시경에 그 부패된 시신 하나 발견됐어요. 그러면 수사과장이 집에서 자다 말고라도 아 그래 그럼 나갈게요. 그러고 나가는 게 맞아요. 보고 자체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팀장도 안 나갔는데 뭐 형사가 보고했겠어. 형사가 과장한테 직접 보고하기 힘들어요. 팀장 통해서 보고하지. 맞아요. 이게 라인이 있어서. 네. 이거 딱 걸렸고요. 그러니까 에이. 어떻게 보면 이건 총체적이네요, 진짜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사건을 뭐 조사하고 수사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근무일지랑 그 출동 인원 자체가 맞지 않았다라는 거짓말로 한 거는- 거죠. 거짓말로 작성한 거죠. 네. 이건 뭐 도덕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는 건데요, 뭐. 이거는 내가 볼 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충 처리하고 월급 도둑질한 겁니다.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안 했기 때문에 월급 도둑질한 거예요. 나가야 돼요. 책임 있는 경찰 되려면 이런 사람들 나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욕 배 터지게 어차피 얻어먹어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데 파출소나 지금 현재 근무하면서 민원인 들어오면 불친절하게 하고 군림하면서 꺼덕거리고 그러려면 그런 놈들 빨리 좀 나가야 돼요. 딴 데 가서 있지 들어올 사람 많은데 말이야. 무슨 대단한 그 권한이라고 그 민원인 들어오면 꺼덕거리고 말이야. 뭐가지 힘주고 눈알이 힘주고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게 어영병하면서 말이야 하는 놈의 새끼들 아직도 많아요. 그거 내 후배들이지만 그 반성 안 하고 계속 그런 태도 보이는 놈들은 잘라야 됩니다. 아, 교수님 많이 화나셨습니다. 아니 경찰 조직을 위해서 그래요. 네.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조직이기 때문에 내 친정이기 때문에 내가 뭐 8월에 그 서정주 시인 말씀대로 김복준의 그 지금 이 사건 하는 데 있어서 8월은 내가 경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후배들 내가 있던 친정집이 비난받고 욕먹는 거 정말 속상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어거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할 때는 열심히 해야죠. 참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으세요.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미숙한 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는 거는 항상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건 자체가 거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나태, 제대로 보지 않고 뭔가 근무 태만, 정직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에 분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 사건 네. 사실 노인이 피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건은 이게 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났지만 지금 노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살인 사건 그 설명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그 정리를 하고요. 네. 노인 범죄 관련된 거 혹은 노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노인 범죄, 그다음에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노인 범죄 요 두 개를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따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지금 노인의 가해 범죄, 노인의 피해 범죄 사실 둘 다 심각해지고 있는 심각해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해 피해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한번 통계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의 성격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경과 지혜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 네. 그다음에 우리보다 지혜가 풍부한 오랜 세월을 그 경륜으로 경험은 과학입니다. 살아오면서 경험은 과학이에요. 그것처럼 명확한 과학도 없어요. 경험은 과학이에요. 그런 경험으로 체득한 그런 지혜의 존재, 지혜, 그다음에 공경의 대상이 노인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늙습니다. 세상의 진리 간단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언제나 죽는다.
사람은 또 세월이 가면 반드시 늙는다. 이거 진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치 평생 동안 안 늙을 것처럼 노인네들 비하하면서 무슨 이 틀리 그 비유해서 하고 무식한 놈의 새끼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 지는 세상에서 마르고 닳도록 있나요? 젊게 있나요? 그렇게 노인 비하하고, 물론 노인이 나이값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노인 비하하고 그런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네. 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지 할아버지가 낳고 할아버지가 이어서 나가지고 오늘날 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 비하하고 이런 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놈들은 기본적으로 그놈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하고 대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네. 하여튼 노인이라는 거는 공경과 지혜의 대상이라는 그 어떤 전제를 두고 노인의 가해 노인, 피해 노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고요. 네.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30, 40대, 50대 이렇게 비율을 보다 보면 과거보다 노인의 전체 비율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명이 연장돼서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한 30년 뒤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노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김유희 프로파일러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연령이 65세예요. 65세 이하는 장년입니다. 네. 그리고 65세 이상부터 노인의 반열에 들어가요. 네. 이제 저도 조만간 노인의 반열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건강 관리 잘하고 이 대가리 속 마인드 잘 컨트롤해서 노인의 반열에 안 들어가려고 애를 좀 쓰겠습니다. 좀 지원하려고. 어차피 노인이 되긴 되겠지만.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하철 공짜로 타고 고궁에 공짜로 갈 수 있는 나이가 65세 이상부터예요.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30년 뒤에는 근데 교수님 영화는 공짜가 아니고 영화는 반값입니다. 반값입니다. 조조는 또 달라요. 네, 우리 아빠가 그거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조조는 좀 30년 뒤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래요. 저도요. 30년 뒤에면 여기 해당돼요. 그러네. 네. 30년 뒤에는 나는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교수님 붙잡고 여기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30년 뒤에는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30년 뒤에 이제 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 범죄 관련된 건 심각하죠. 네. 뭐 피해자도 많고요. 예. 가해자도 많아지고 있는 게, 왜냐면 뭐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피해자 범죄 피해 당한 분들 보니까 이게 은퇴하고 나서 쌈짓돈 갈취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특히 경찰 퇴직자분들이 많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 교사, 교수 많아요. 네. 네. 그게 너무 공무원 사회에 계시다 보니까 네. 몰라요. 네. 그다음에 노인을 향한 화풀이 때문에 약한 노인이 얻어맞고 피해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세대 제일 갈등, 가슴 아파요. 네, 세대 갈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을 어떻게 보면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화풀이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노인을 향한 화풀이, 이런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은퇴한 노인들의 쌈짓돈 뺏어가는, 그 사람들 그거 의존하고 심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투자하면 그냥 좋습니다. 이거 하나 사두시면 평생 월세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노후 자금으로 끄떡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홀딱 사기쳐서 하루아침에 그 노인을 그냥 길거리에다 앉게 만들고, 그러고 그렇게 또 홀딱 쌈짓돈 다 뺏기고 나면 노인들이 집안에서도 고립돼 버려요. 네, 가만히나 계시지 말이야. 맞아요. 집에 가만히나 계시고 가만히 계시지만 뭐로 그거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그 퇴직금 몇 푼 받은 거 홀딱 날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자꾸 찐빠줘가지고 노인네가 고립돼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나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신고도 못 하세요. 오히려 이게 밝혀질까봐 혼자 끙끙 앓다가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어떤 쌈짓돈 갈취해가는 거, 이런 나쁜 범죄자들, 또 노인을 향한 그 화풀이, 해주 줍는 그 노인 막 그냥 마구잡이 때린 나쁜 놈의 새끼 있었잖아요. 네. 응? 그런 범죄 피해자 노인들이 있고요. 그때 20대였죠. 네, 나쁜 놈의 새끼 그거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 네. 죽였잖아요 결국 때려서. 네.
되게 150 몇 센치밖에 안 네, 되시는 네. 왜소한 할머니셨어요. 그다음에 범죄 노인도 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노인이라고. 가해 노인이죠, 이제 네. 범죄 노인. 근데 이 경우는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돈이라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요. 보니까 생계형 범죄, 뭐 절도도 있을 수 훔치는 있고 거예요. 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자살률도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이게 이 노인 상대로 성범죄 또 노인이 할머니 존재니까 네. 이 할머니들이 성범죄 대상이 되는 거 내가 통계를 좀 빼봤어요. 경찰청 통계입니다. 60세 이상 60세 이상이니까 할머니는 아니에요. 장년 할머니 이렇게 봐야겠네. 장노년. 네. 근데 이거 교수님 이거 여성만인가요? 아니면 예, 예. 남성도 해당이 되나요? 성범죄 당한 사람들 그럼 아마 남성도 해당될 거예요. 포함되는데 극히 없을 겁니다. 극히. 60세 이상으로 기준했는데 2011년도에는 320명이에요. 성범죄 당한 사람 피해자가 2012년도에는 304건, 2013년도에는 417건으로 늘어요. 2014년도에는 445건으로 늘어요. 이게 꾸준히 듭니다. 내가 5년도, 6년도 이거 따로 못 뽑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2019년도에 한 800건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그러니까 노인 60세 여성, 60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하는 강간이라든지 강제 추행하는 범죄가 자꾸 늘어나요. 더더군다나 이 범죄는 암수율이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하기를 꺼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남사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 쪽팔린다고. 안 하세요. 근데 교수님 혹시 영화 69세라는 거 알죠? 69세라는 네. 거. 실제로 그 영화처럼 이렇게 여성 당당하게 살아가는. 네. 근데 거의 그 초반기에도 그렇지만 신고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자식들이에요. 이게 그 69세 여성 뭐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는 60세, 65세가 넘은 여성이 여성이냐 노인이냐. 그러면 그들은 그럼 무성적인 존재냐? 무성적인 존재라는 그 어떤 그 편견 이런 거 깨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성으로 치지도 않고 노인? 그러면 65세 된 그 여성은 여성이 아닌가요? 그냥 노인인가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불어서 살아가면 그런 문제 등등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저는 기억이 났던 게 그 사람도 가해자긴 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노인분이셨는데 왜 노인이라고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신체적 능력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성욕은 줄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여성이에요. 죽고 나서는. 근데 나이가 많은 여성을 얼마 전에 그 판사 웃기는 판사가 네. 택시기사 하는 판사분 성추행했더니 그 판사가 그런 판정했죠. 사회적 경험이 많으니까 성추행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런 게 판사라고. 그건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판사입니까?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그거는. 노인은 여성 아니에요. 사회적 경험이 많으면 추행해도 추행으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아닌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니까 아예 나 경험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그 정도 만지는 건 나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더군다나 이 시대 리더층에 속해 있는 판사 정도 반열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교수님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계속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사법부 전체는 절대 아니겠지만 사법부 판사가 가지고 있는 사고라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 불행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성입니다. 네.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여성이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됐다고 그래갖고 그들이 무성적인 존재라고 이 편견을 가지면 이거 이 사회에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이거 웃기는 나라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할 얘기 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우리 사건으로 해서 그 얘기까지 다 언제 하겠습니까? 아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또한 뭐 노인 상대 성범죄 같은 경우도 네.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 학대도 또 그렇게 많이 엄청 늘어가고 많아요. 있습니다. 소득 없는 노인들. 네, 이게 가족이나 아니면 뭐 요양원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인 학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득 없는 노인들 64.7%가
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대요. 소득이 그러니까 저 벌이가 없는 노인들 64% 정도면 상당히 많잖아요. 64.7% 약 65%가 엄청나게 노인 학대 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참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돈이 늙어도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에이씨, 그거 너무 아픈 얘기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뭐 정말 속상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나이 먹었다고 자꾸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나 욕을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분 좀 부족하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듣고도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교수님 저도 제가 20살 때 느끼지 못했던 거를 또 요즘에 느끼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곧 내가 중장년층이 되고 또 노년층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 같은 경우도 저한테는 그냥 항상 우리 엄마 아빠 젊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리 아빠한테 할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 되셨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가 우리 아빠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앉아 있는데 가는데 자리를 양보하는 거를 자기가 되게 내가 이제 노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우리 아빠가 노인이 됐구나. 그 생각이 저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나한테는 항상 그냥 젊고 나한테는 든든하고 강한 아빠인데 그래서 저도 이 노인범죄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저는 나이 먹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값 하는 거 필요해요. 우리의 아이들,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 새벽에 밤잠 못 자고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벌으려고 잠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전철 타고 졸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출근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전철 무료 승차하는 거 그 시간대 러시아워 시간대는 양보해 주는 것도 노인들의 도리예요. 그냥이나 타십니까? 등산복 아래 위로 다 해가지고 2인분이에요. 서 있으면. 그리고 자리 걔들도 앉아서 가야죠. 우리 자식들도 우리 손주들도 앉아서 잠시라도 졸면서 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100만 원 150만 원 받으려고 새벽밥 먹고 가는데 그 시간대 안 가는 것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나이 든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일본 같은 데는 제 기억에는요. 일본은 아마 한 오래전부터 일본 노인의 자체에서 러시아 시간대 노인들 전철 이용 안 하게 했어요. 다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지혜와 공경의 대상이 되려면 지혜와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 자식이고 내 새끼들이잖아요. 네. 내 후손이고. 그들을 아껴줘야지 노인도 공경받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비하하고 함부로 하는 것도 세상에 몹쓸지 지도 늙을 텐데 그거 잘못된 거지만 노인들도 후손들 후배죠. 따지고 보면 세상은 다 선후배니까 그 배려하는 거 이거를 서로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노소 갈등 있는 거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아이고 오늘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너무 저 감정적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범죄 통계에다가. 네. 대검에서 노인 범죄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데 60대 이상이 이거는 가해 범죄입니다. 네, 가해 범죄인데요. 2004년에는 3.3%에서요. 네. 2013년에는 7%. 10년 새에 거의 2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들 이제 일본에서 노인분들 막 그런 얘기잖아요. 불량 노인, 폭행 노인 네. 그런 말 막 나오잖아요. 네. 노인들도 이제 강력 범죄에 저지르고 사고 치는 게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와, 근데 교수님 수감자도요. 예, 전체 수감자. 예. 네, 60대 이상이 2005년에는 3.1%였는데 예. 2015년 이 10년 사이에 9.4%. 세 배가 급증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노인 범죄, 이 노인에 의한 그 강력 범죄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수명은 계속 연장이 될 거고요. 그렇죠. 초고령 사회가 되어 갔을 텐데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는 정말 미비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다른 곳 쪽에서는 굉장히 제도가 보완되고 있는 편인데 예. 노인 범죄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진짜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이제 자신이 무슨 직장에서 뭐 임원도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딱 나오는 순간 지위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거 말도 못해요. 저도 이제 제가 원에서 그 퇴직했어요. 조금 일찍 나왔어요. 이제 나는 수사과장까지가 끝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말단 순경부터 시작한 놈이 경정까지 했으면 제 나름대로 그냥 저 같은 놈은 그냥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억울한 건 내가 경찰서장 못한 거예요. 내가 말단 순경 달고 더블백 메고 그 발령받은 경찰서 가서 더블백 내려놓고 경찰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담장부터 2층, 3층까지. 왜? 몇 년, 앞으로 한 10여 년 지나면 내가 이 경찰서 저 꼭대기 서장실에 앉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순시 한번 했어요. 첫날 그 경찰서 배치받는 날. 그렇게 건방졌었어요, 제가. 근데 세월이 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정리하고 나왔는데 퇴직을 딱 하고 집에서 있는데 그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상실감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져요. 꼭두 새벽에.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뭐 이 뚝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걷는데 한참을 걸어다니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밥 먹고 세수한 다음에 옷 입고 출근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또 우리 저 아내도 웃겨요. 그 30년이 넘게 습관이 들어갔고 당연히 출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밥 해주고 내가 갔다 올게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를 끌고 쫙 가다가 보니까 어느 중간 정도 갔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근데 퇴직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게 은퇴하고 나서 어떤 그런 무력감, 지위상실에 대한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감정이 폭발하기도 좋죠. 우발적인 범죄도 일어나기 좋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교수님이 가끔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노인의 치정 범죄가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노인분들도 사랑에 대한 욕망도 있고 인정받고 싶고 또 이것이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더 절절하고요. 또 노인의 그 사랑에는 약간 경제적인 문제도 엮여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또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삐뚤어진 우월적인 남성의 우월적 사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잃었고 어느 정도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무시하는,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았던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떠나는 순간 자신이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다 쏟아부어서 살해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거. 거죠. 네. 무서운 거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분노라든지 스트레스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진 않을까. 제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늘었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자료 보면요. 61세 노인에 의한 강간 추행 성범죄죠. 네. 이게 굉장히 늘었는데 2010년도에는 234건이었거든요. 네. 2014년도 5년 사이죠. 363건으로 50%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61세 이상 노인의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 근데 네. 진짜 유의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뭐 3배, 2배씩 느는 게 범죄 통계학상으로 쉽지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인 범죄 같은 경우도요. 절대 그 통계 게이지를 벗어나질 않거든요. 네. 어떤 사건도 크게 게이지를 범죄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이렇게 노인 범죄가 뭐 3배, 3배 55.1% 급증. 이렇게 는다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통계예요. 그다음에 71세 노인도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네. 서울경찰청에서 71세 노인들의 성범죄 보니까 2009년도에는 71세 노인들이 137건이에요. 근데 2013년도에 378건입니다. 5년 사이에 이것도 3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노인들의 성범죄도 50% 이상 증가. 70세 이상 노인들의 성범죄도 3배 이상 증가. 300건, 400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 의한 성범죄도 적지 않다. 많이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의 어떤 위치, 사회적인 제도, 미비 뭐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노인들의 그 각종 강력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사실 진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불안한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하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교수님이 얘기했던 지위상식,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점점 존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게 줄어들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노인은 노인다워야 한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 시스템으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노인으로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린애 같아지는 면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퇴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분들은 세월을 견뎠으니까 당연히 그걸 견뎌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도 상실된 만큼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은 그래야 돼. 당신들이 그런 뭔가 어린애 같은 일을 하면 아우 이거는 뭐 진짜 우리가 공경할 대상도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그래요. 이게 노인 범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도 많고 노인들이 이제 수명이 연장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에 의한 각종 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회의 문제예요. 맞아요. 여기에 전부 관심 가지고 어떤 사회적 제도 미비한 거 이런 거 개선하는데 좀 주력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가 노인이 맞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노인도 언제든지 그 범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가해자군에 편입됐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나이가 드셔도 이제는 체력적으로 강하신 분들도 많기 아유,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양면성을 좀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인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경과 지혜의 상징 그걸로 전체 규결됐으면 좋겠어요. 피해자건 가해자건.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을 모델로 저렇게 나이가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문득 나한테 그런 대상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렇고 저한테는 교수님이 그러세요. 에이. 예, 진짜요. 제가 교수님한테 항상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경찰서에서 경찰이었을 때 근무할 때 선배들 나이가 드신 선배들이나 상사들은 우리한테 PPT를 맡기거나 뭘 해갖고 오라고 하거나 심지어 저한테 본인들의 과제까지 넘기신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항상 조사를 해서 저를 자료를 주시고요. 본인이 더 하지 못하신 것들을 부족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 정도 위치야 나이가 되셨으면 좀 쉬셔도 될 텐데 항상 움직이시고 더 주려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배울 점인데 이렇게 뭔가 보고 배울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글쎄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는 건 익어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익어가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죠. 열심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뭐 익어가면 또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또 새싹도 나는 거니까. 네. 오늘은 노인 범죄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가해가 늘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나중에 또 이런 노인 범죄 다루게 되면 그래요. 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사건으로 살인 사건 하는 과정에서 앞부분 좀 그 설명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배들 잘못한 거 제가 지적했는데 고쳐야 됩니다. 네. 고쳐야 되겠. 책임 가지고 수사하려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프지만 얘기했고요. 우리 다 같이 늙어가는 거니까. 나 바로 내 위에 형이 80이에요. 80. 그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형이 이제 부모 같고 가끔씩 형이 이렇게 가서 보면 얼마 전에 팔순잔치 할 때 이제 내가 나가서 노래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사람을 보면.
세월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교수님과 같이 한 한국의 살인 사건 95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